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방금 그 음량 사고가 있어가지고 새로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약간 김이 빠질 수도 있는데 다시 파이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나라 사실 2대 왕조가 답니다. 수문제, 수양제, 그러고 난 다음에 고구려 정벌 실패, 을지문덕한테 박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 망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으로는 수당제국이라 그러니까 당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당나라는 수나라와는 평가가 많이 다르죠. 소위 그 대당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제국이라고 하는 앞에 대자가 붙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초강대국이 됩니다. 대수제국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 없죠. 수나라도 큰 나라이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엄청나게 큰 위협을 달성을 했죠. 위진남북조 시절에 400년 역사를 400년 혼란을 갖다가 이렇게 성공시켰으니까 훌륭한 업적을 남긴 건 사실이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운하 개통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이런 왕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수제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대당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정도로 엄청난 번영을 이룹니다. 중국 역사상 상대적인 그 경제력의 비교,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력이 뭐 100이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 그 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얼마나 될까 이러면, 이때 그 원나라는 좀 빼고, 원나라는 너무 거대 제국이라 가지고 그건 중국만의 제국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세계 제국이지 않습니까? 원나라를 빼고 나면은 중국의 한족 경제권이라고 할까요? 이쪽의 경제권이 제일 그 비중이 높았던 데가 당나라 때랑 송나라 때를 꼽습니다. 둘 다 그냥 전 세계 GDP의 거의 한 30% 가까이를 중국 문명권 혼자서 했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생산력을 보여준 이런 강력한 제국들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당나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역시 세계의 개혁 시리즈인데, 당나라의 개혁이 있었고, 당나라는 실제로 왕조는 꽤 오래 갑니다. 꽤 오래 가는 동안 제대로 못 가서 그렇죠. 자, 근데 이 당나라의 성격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당나라는 진짜 수나라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나라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일단 뭐 중국 전체를 통일한 것, 이것도 똑같고, 그리고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거의 중간에 갭 없이 그냥 딱 수 다음에 당으로 딱 이어집니다. 중간에 대혼란식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 당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송나라 되지 않습니까? 당과 송 사이에서는 50년간의 5대 10국 시절이 있습니다. 5대 10국 시절 50년 동안 그때 중국 전체가 또 전쟁으로 난리납니다. 근데 수당으로 이어질 때는 수나라 딱 망하고 바로 당나라 딱 이어지고 이러니까 연속성이 보장이 되죠. 그리고 또 같은 것이 수나라의 왕족이나 당나라의 왕족은 같은 세력입니다. 이 세력을 관농 집단 또는 무천진 군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위진남북조 시절의 표를 갖다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절, 위초고 시절에서 서진은 5호 16국의 북쪽 지역과 동진으로 나뉘게 되고, 위쪽 북쪽에서는 그 유목민족들이 다 내려와서 삽니다. 이 유목민족들이 내려와 있는 북쪽 지역에서는 북위는 서위와 동위로 나뉘고, 서위 동위는 북주와 북제로 나뉘고, 북주가 수로가 되고, 북제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통일이 되는데, 여기에서 북위 정권이 있습니다. 이 북위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황하강 유역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늘 그렇지만서도 더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의 침략인 거죠. 여기 유목민족들, 사실 이쪽도 유목민족 출신이에요. 유목민족 출신인데 유목민족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5호의 종족이 있어요. 5호. 5개의 호족들이 있습니다. 그 뭐 선비, 갈, 강, 저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북위 정권은 뭐 이거 말고도 뭐 유연이니 돌궐이니 뭐 이런 쪽 애들이 엄청 세거든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 국경지대에다가 육진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국력의 전부를 다 몰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줘. 우린 너네만 믿는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제 밀어주는데 뭐 여기 육진의 최고 지휘관 이런 애들은 왕의 아들 뭐 이런 애들 보내고 황제의 아들 이런 애들 보내고 최고 귀족들 뭐 출세하려고 그러면 그 북쪽 국경지대에서 수비대장 한번 하고 와야지 뭐 이런 분위기 만들어주고 뭐 세금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군량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 왜냐하면 여기를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꽤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니 뭐 그 들어가는 돈도 아깝고 뭐 돈 아까운 건 둘째고 관련 애들이 없어. 날도 춥고 그 가면 무섭기도 무섭고 그 호족 그 북쪽 오랑캐 무섭잖아. 이렇게 잘 안 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우리 수도를 갖다 이렇게 북쪽에다 지나니까 불안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남쪽으로 저 안쪽으로 좀 밀고 들어가면 그럼 좀 낫잖아. 그래서 수도도 낙양으로 옮기고 이래가지고 좀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북위 정권 말로 가면서 이 육진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영시되시더래지고 그동안 황족이나 뭐 귀족들이 가던 이런 쪽 애들 대신에 관련 애들이 없어가지고 막 죄수들 보내고 막 이럽니다. 유배 보낼 때 뭐 이쪽 육진에 가서 유배시키고 뭐 이럽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진을 지키고 있던 장군들 입장에서는 열이 바짝바짝 받는 거죠. 이게 지금 장난하나? 우리만 여기서 이 개고생하고 우리 여기서 고생하는 동안에 다른 애들은 저기 수도에서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우리만 이 추운 데서 개고생이다. 열이 받아 있던 참에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북위 정권이 이제 서위와 동위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뭐 위는 다시 이제 주 정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북주와 북제 그리고 이게 수나라로 통일되는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북쪽의 오랑캐를 지키기 위해서 있던 군사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군사 세력들이 위치한 지역이 관중과 농서 지역이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관농 지역에 있는 군벌들이 있어서 관농 집단, 관농 군벌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육진 중에서도 특히 한진에서 아주 인물들이 많이 나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무천진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천진 군벌 이러는데 이게 이제 북위 시절에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한 육진 중에 하나로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북주 정권이나 수나라 그리고 이어서 당나라까지 전부 다 무천진 군벌의 8대 가문에서 나온 인물들입니다. 8대 가문이라고 하니까 왠지 무협지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 권문세가 8대족 뭐 이런 거 하듯이 이게 다 중국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이름들인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몇 가지 유명한 성들이 있습니다. 뭐 우문시 성이 있고 뭐 탁발시 성 있고 뭐 그런 독고시 성 뭐 등등 몇 개 있던데 죄송합니다. 이게 위진남북조 시절은 정말 너무 복잡해서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줄 읽어 나가면 되는데 자료 만들어서 이건 또 우리 컨셉에 안 맞잖아요. 대충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수나라 왕조는 저기 양씨 왕조죠. 양씨도 무천진 군벌의 한 군벌이었습니다. 양씨 왕조가 무너질 때에 이를 무너뜨린 데가 그 이씨 세력이 두 군데서 뜹니다. 하나는 이밀이라고 하는 자고 하나는 이연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연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해서 당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당고조 이연이 됩니다. 역사책에서 기록에 남을 때는 저기 당고조 이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당나라를 세운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당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연의 둘째 아들인 이세민입니다. 당태종 이세민. 이세민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는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 당시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에게 눈을 팍 화살이 맞아가지고 도망갔다더라 하는 그 전설의 주인공 이세민입니다. 여기서 잠깐 또 안시성 전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세민이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전투를. 그 당나라가 거저된 게 아니거든요. 당나라가 당고조 이연의 세력은 산서성 일대에 있었고 산서성 일대는 그 이제는 이제 수양제의 고구려 정벌 때 가장 심하게 수탈을 당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불평불만도 많았던 세력이고 그만큼 전투 경험도 풍부하고 그리고 전투력도 잘 보존이 돼 있는 동네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네에서 이세민이 거의 선봉대장을 했고 이 이세민이 뭐 수나라의 잔존 병력들 그리고 이밀의 세력들 남쪽에서 새로 생긴 뭐 진왕조 뭐 이런 애들을 이세민 혼자서 다 깹니다. 진짜로. 그리고 당나라 이후에도 당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세민이 이제 태종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도 뭐 돌궐과의 전투, 뭐 어디와의 전투 이런 데서 이세민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다 이깁니다. 딱 한 번 져요. 딱 한 번. 그게 안시성 전투입니다. 그 우리 이제 영화에서 넷플릭스에도 안시성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안시성을 지킨 양만춘 장군 나오지 않습니까? 양만춘 장군 이름도 실제로 양만춘인지 아닌지 사실 뭐 책에 조선시대에 양만춘의 이름이 나와가지고 이름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양만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요. 그때 어떻게 싸웠다는 것 기록도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양만춘이 아니 저기 화살을 쏴가지고 이세민의 눈에 팍 맞았다. 이것도 뭐 거의 전설급이고요. 도대체 어떻게 싸운지는 모르겠는데 고구려 근처까지도 못 가보고 안시성에서 박살이 나서 당나라 군대가 뒤로 물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진짜 당시에 고구려의 이 국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던가. 특히 군사력 쪽에서는 진짜 거의 세계 최강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에 이제 수양제의 그 침공 이게 이제 을지문덕 장군을 막았고 그 다음에 수양제보다 더 신기한 게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당태종 이세민은 진짜 불세출의 명장이라 불리던 이고 그리고 당시에 당나라 군대는 거의 지지 않는 불패의 군대였었는데 불패의 군대와 불세출의 장군이 모아가지고 10만 대군을 몰아쳤는데 고구려의 산성 하나, 안시성 하나를 갖다 못 깨서 흘러나온 겁니다. 오늘 할 얘기는 참 안시성 전투를 할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당나라가 이제 당고조 이연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든가 뭐 전략을 짜든가 이건 이세민이 다 합니다. 근데 이세민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이건성이라는 애가 황태자로 있습니다. 황태자는 뭘 했냐? 첫째로 나왔습니다. 그게 답니다. 능력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이세민이 뭐 압도적으로 높죠. 그냥 나머지 애들은 아웃 오브 안중이 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면은 이 탁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할 운명인 자에게 시대의 눈길이 쏠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세민은 당고조 9년 차에 아빠가 왕에 오른 지 9년 되는 해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형과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형과 동생의 아들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기 조카들 한 10명쯤 되는데 10명 다 싹 다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게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당태종은 이 쿠데타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서도 그냥 딱 생각나는 인물 있죠.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도 그냥 똑같아요, 진짜로. 그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고 이후에 세조도 뭐 그렇죠. 세조도 조카 죽이고 뭐 왕위에 오르고 뭐 이런 거니까 어쨌든 쿠데타가 다 그렇죠. 뭐 왕조 쿠데타가 그 이렇게 이제 쿠데타로 오른 왕들은 나름 야심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까지 거의 뭐 전신, 군신으로 추앙받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무예 쪽으로는 무 쪽으로는 뭐 만렙을 찍었는데 통치 이쪽으로는 정말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결국 당태종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손꼽힐 만큼 문치도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당태종의 연호가 정관이라고 그래서 당태종 시절의 세월을 정관의 치라고 부르고요. 중국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에 가장 국력이 강성했던 시기로 이 정관의 치 시절을 꼽습니다. 그만큼 강력했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강력했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이때 아마 기후가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됐을 거고 이게 기본이고 거기다가 서역과의 교역을 활발히 해서
어, 중국 역사에서는 대외지향적인 정권이 있고 그리고 내부지향적인 정권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권이 거의 대부분 내부지향적이었어요. 뭐 우리가 중원이고 천하의 중심이고 이러니까 뭐 외국과 뭐 할 거 별거 없어. 뭐 조공이나 받고 이러면 됐지 뭐. 이러는데 외국과의 교역을 적극 장려해서 했던 때는 몇 시기 없습니다. 뭐 당송 시기에 좀 그랬고 원나라 때는 뭐 세계 제국이었으니까 그랬습니다. 당나라 때에도 당나라 장안에서는 소그드인이라고 불리는 서역인 주로 이란 페르시아인 이쪽이겠죠. 소그드인이 이제 거부를 일구고 뭐 서역의 상인들이 신기한 동물들을 갖고 와서 뭐 팔고 뭐 그랬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시절에 또 유명한 이야기가 저기 서유기 그 현장법사가 서역 그 천축국에 인도에 갔다 온 게 당나라 때인 거죠. 태종 때는 아니고 현종 때죠. 어쨌든 이렇게 외국과의 교역이나 문물의 교환 이런 것들이 매우 활발했던 동네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관의 치에서 또 늘 많이 칭송을 받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그 잠시만요. 삼성 육부제를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삼성, 중서성, 중하성, 상서성, 문하성 이렇게 해서 정책의 기초를 만들고 정책을 심의하고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삼성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상서성 휘하에 6부를 둔다. 2호 예병 형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서 상서 문하 이거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비슷하죠. 이 삼성 육부제는 이후에 동양에서의 어떤 정치 행정 체계의 제일 큰 기초를 이룹니다. 그래서 황제도 이 삼성 육부와 심의하여서 정책을 결정하게 해서 황제 독단의 어떤 것들을 막는다. 뭐 이러는 좋은 취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 정착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여기서 뭐 정책을 기초하고 뭐 집행하고 심의하고 뭐 심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열심히 심의해? 황제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대신 이 재상들의 말을 잘 들어줬다. 이래서 그 당시 당나라 때 제일 유명한 재상이 이제 위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위징이 아무리 그 험하게 왕에게 간언하여도 당태종 이세민은 아주 대범하게 다 받아들여주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과 위징과의 대화를 모아서 왕이란 무릇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쓴 책이 정관정료라는 책이고요. 정관정료는 이후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뭐 월남 이런 데서도 널리 읽히는 제왕학의 어떤 기초 서적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기초를 맞췄다 그러는데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내치의 영역인데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뭐 돌골과의 문제라든가 뭐 토번과의 문제, 뭐 월남과의 문제 뭐 이런 식의 그 외부 세력들의 위협들을 당태종이 다 이제 물리치고 딱 하나 못한 데가 있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져서 못하고 그 아들 때에 나당연합군을 조직해서 그렇게 해서 핸드도 안 됐죠. 결국 을지문덕의 을지문덕이란 죄송합니다.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내분 때문에 간신히 이제 고구려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망한 자리에 안동도호부를 설치를 하고 이제 당나라 영토가 돼버렸죠.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좀 이따 이제 거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나라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북쪽 지역은 당나라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당나라 내부에서 정관의 치라고 해서 내치를 아주 잘했다라는 것 이시 많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고의 명군 1등으로 치는 걸 당태종 이세민으로 치거나 아니면 뭐 한무제를 치거나 뭐 명나라의 영락제도 진짜 이 당태종 이세민이랑 거의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뭐 영락제를 치거나 뭐 이런 몇몇 명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무조건 3위 안에는 들어가는 명군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 그렇게 명분인데 당나라가 물론 한 300년 가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당나라 현종의 시기 아니 그 다음 그 저기 이세민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측천무후의 시기가 열리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 현종의 시기가 열려서 그때 이제 양귀비 나오고 그러는데 양귀비가 문제가 아니라 당 현종 때에 안록산의 난이 터집니다. 안록산의 난은 그때까지 있었던 전 세계의 모든 전쟁들 가운데 가장 인명 피해가 심했던 전쟁으로 알려져 있고요. 안록산의 난 이후로 당나라는 거의 실질적인 붕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막판에 이제 황소의 난으로 해서 망하게 되죠. 당나라가 나라 뭐 존속 연수로 보면 꽤 많은데 실제로 전생기가 매우 짧아요. 제가 의문을 가지는 점은 바로 그겁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그렇게 훌륭하다며 정관의 치로 뭐 엄청나게 나라의 기틀을 잘 잡았다며 근데 왜 당나라가 이렇게 저기 짧은 거야 전성기가 이보다는 좀 더 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 한다. 그 우리 조선을 보면 조선 500년을 가는데 조선 500년은 1392에 이제 저기 개국을 하잖아요. 개국을 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세종 시기가 열립니다. 세종 시기에 조선은 진짜 때이른 개화, 때이른 전성기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은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은 외적과의 전쟁 이런 것도 없었었고 생산력도 계속 커졌고 그리고 뭐 그 와중에 뭐 세조의 반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었죠. 연산군의 좀 뭐 반란 이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그 정도면 평화롭지 뭐 역사에서 그런 시기를 이끌어갑니다. 거의 뭐 근한 200년 가까이 되죠. 이제 문제는 1592 저기 임진왜란 때 그때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선이 이제 막장을 걸었는데 사실 임진왜란은 외적의 너무 큰 침입이라 가지고 좀 조선의 내부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억울하게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뒤통수 맞은 건데 이런 거라 보면 당나라가 삼성 육부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때 당나라는 뭐 부병제라고 해가지고 뭐 군사제도와 그 토지제도 이런 것다가 잘 결합을 시켰다. 저기 이후에 이제 지방 세력 그 견제를 위해서 이런저런 제도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잘 됐으면 왜 안록산의 난이 나가지고 그렇게 빨리 당나라의 전쟁이 끝났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거가 좀 뭐랄까 당나라의 소위 말하는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책으로 보면 정관의 치를 다룬 뭐 이때 당시에 책을 보면은 다 좋은 말만 써 있습니다. 삼성 육부제도 사실 뭐 당나라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뭐 북주 이럴 때에서부터 있긴 있었거든요. 유명무실해서 그렇지. 근데 당나라 때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잘 실천을 했다 이러는 거고 부병제 이런 것들도 사실 조조가 한 둔전제 여기서부터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당나라가 잘했다 이러는 거죠. 잘했다. 결국 정관의 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개혁들이 말은 좋고 실제로 잘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것도 왕이 한번 에이 됐다 뭐 안 해 이러면 이런 개혁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좀 힘들었고 이것도 안 하려고 율령제도 뭐 완비 이것도 다 이때에 완성이 됐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뭐 율령은 당나라 때 처음 만들었나? 그전에 없었나? 다 있었죠. 결국은 이게 시대적인 그 뭐랄까 역량이 당나라 때에 있었던 어떤 이런 제도들을 갖다 뒷받침해 줄 수 없었던 게 좀 원인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당나라는 결국 안록산 이후로 뭐 완전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실제로 망하고 난 다음에 5대 10국 시절 10년 50년간의 또 대혼란기를 거쳐서 송나라 때가 되면 실제로 많이 안정이 됩니다. 송나라 때는 확 안정이 되고 대신 이제 송나라는 거란, 요, 원 이렇게 북방 세력으로부터 이제 진짜 지진나게 당하는 이런 왕조라서 좀 높은 평가를 못 받긴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시기는
뭐 이게 당나라 시기에 아주 중요한 개혁이야 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서부터 있어 왔었던 일들을 갖다가 잘 정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정비한 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은 높은 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느냐, 거기까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나라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당나라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딴 얘기가 아니라 뭐 당태종 이세민의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양마춘 장군한테 화살 눈을 팍 맞아가지고 많이 아프셨겠지만서도 어쨌든 중국 내치는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아주 높은 칭송을 받아왔지만서도 그 저기 하승주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 아니구나 1000년 넘게 하승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 훌륭한 왕인가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중국 역사상 최고의 왕이다라고 칭송받을기에는 많이 좀 약점이 없진 않다. 그때 당시에 이세민의 개혁, 예를 들면 신하들의 간언을 잘 들어준다. 이런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진남북조 시절의 왕들은 신하들이 간언하면 조금만 듣기 싫으면 그냥 바로 죽여버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세민은 위징의 그 아주 짜증나는 간언 이런 것들도 참고 열심히 들어줬다. 이런 걸 칭찬을 하는데 그 이후의 왕들이 간언을 들어주기 싫으면 어떡할 겁니까? 조선의 왕들은 간언을 끝까지 계속 잘 들어줬죠. 끝까지. 그게 실제로 더 큰 개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런 어떤 한 국가에 영속할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중국에는 이세민이 있었다 손 치면은 조선에는 누가 있었냐? 저는 조선에는 그 이세민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으로는 정도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국가의 창업 국가의 중요도 이런 걸 봤었을 때 이세민이 위냐 정도전이 위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정도전이 몇 곱절 더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승주 장사 안 되니까 이제 뭐 이런 저기 국뽕까지 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제가 뭐 원래 국뽕 좀 있습니다. 국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라고 하는 점에서 그 국가의 개혁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그만큼 정교하고 치밀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세민보다는 오히려 정도전을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방송을 열었는데 오디오 사고로 인하여 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방송 시스템의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방구석에서 하는 이런 옛날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참고 들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